예,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고의 핵심 쟁점 무엇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기자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면 보통은 이제 몇십 분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으로선 이번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엔 아마 이게 최종 주문, 그러니까 판사가 이 유무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걸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문이 나오기까지는 몇십 분이 아니라 몇 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 판결을 선고를 할 때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형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모두 밝혀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뭐 민사 재판보다 형사 재판이 훨씬 더 판결이 좀 길게 걸리는 게 원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선고되는 데만 이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죠. 재판만 290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범죄 사실이 47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증인이라든지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판결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이유를 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상적으로 뭐 몇십 분 만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 몇십 분이 아니라 몇 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해질녘이나 아예 저녁이 돼서 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혐의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최대 쟁점일까? 이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쟁점 같은 경우는 최대 쟁점은 다른 판사들이 하고 있는 재판에 과연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다른 판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원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이제 부당하게 행사를 한 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예. 그런데 법관 같은 경우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권자라고 하더라도 법관들은 모두 독립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법관들의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 즉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 이전에 기소됐던 이 판사들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직권남용을 했으면 실제로 이런 부당한 이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 법관들이 모두 다 각자의 독립적인 양심과 이 논거에 따라서 판결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존에 있던 판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과연 이 직권남용죄의 기존의 논리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박근혜 뭐 청와대 때와 재판 거래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7년을 구형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 전부터 290회 재판이 있었는데 1심 선고가 이제서야 이제 공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제 제출한 증거 같은 경우는 이걸 증거로 활용을 할지 안 할지 양측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증거 동의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증거를 다 부동의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받은 진술 조서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를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실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서 이대로 진술을 한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를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 동안에 이 재판이 이루어진 동안에 이 소환이 되어서 증인 신문을 한 증인이 모두 211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재판부가 많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재판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또 7개월이 걸렸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2019년에 시작된 재판이었는데 예.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심각해진 동안에는 재판도 법원에 있는 전국의 재판들이 잠시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간에 폐암 수술을 하게 돼서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또 재판이 중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년 11개월이라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지연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네. 검찰은 법관의 도리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황이잖아요. 검찰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 행정권에 이제 가장 큰 정점이 있는 사람이 이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런 사법 행정권을 남용을 해서 이 각각에 있는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에게 재판에 개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어긋난 판사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리스트를 관리를 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압박을 했다 이런 부분이라면서 이렇게 이런 구형을 했는데요. 예. 반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거는 먼지털이식 수사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지털이 수사라는 거는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혐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혐의를 이제 잡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조사를 하고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일반적으로 오늘의 선고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예, 좀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데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요즘에는 굉장히 일관되게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지만 이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법원에서 입장에서는 법관들은 다 각자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법행정권자라고 하더라도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판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논리대로 지금까지는 계속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네. 더구나 또 역으로 또 이게 법으로 또 보장이 되는 게 뭐냐면 헌법에 법관은 이제 독립되어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근거로 헌법에서도 법관은 각자 독립해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직권을 남용을 해서 재판에 개입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가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대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럼 그 독립성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이게 지금 무죄, 유죄 어떤 판단이 되든지 사법 시스템 전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제 사법 신뢰는 굉장히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이 이제 각자의 판사들의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구나. 정치적인 목적 혹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 신뢰는 굉장히 막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는 좀 정치적인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먼지털이 수사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만큼 이전의 수사가 사실상은 뭐 의미가 없었다 혹은 뭐 부당한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한 또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느냐 분명히 뭐 이런 증거들이 있어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사법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영향도 클 거고 아마 양측은 항소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으로서 가장 팽배한데 그렇다면 2심도 있을 거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지금까지도 1,800여일이 걸렸는데 앞으로 걸릴 시간도 상당하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어떤 결과를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양측은 이제 항소를 할 텐데요. 항소심에서 이제 또 한 번 이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4년여가 걸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최종까지 확정이 되는 데까지는 이제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2시부터 진행이 됐고요. 저희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뉴스에서 많이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갑작스럽게 당한 일입니다. 지금 용의자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상당히 지금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이 현장에서 붙잡힌 피해자는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네. 조사를 해본 결과에서도 이제 미성년자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최근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많이 흔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로 이제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지금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라고까지 전해지는데요. 응급 입원 조치 어떨 때 좀 되는 조치인가요? 네, 응급 입원 조치라고 하는 건 정신질환자로 이제 어떤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급박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에 입원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예.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의 이 중대성만 따지면 사실은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또 정신질환이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보다는 입원 조치로 경찰이 좀 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습격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았고요. 돌덩이를 들고 둔기라고 표현이 됐었던 그러면서 이렇게 피습을 가했던 그런 모습들이 담겼단 말이죠. 어떤 혐의 적용되겠습니까? 네, 일단 배현진 의원은 이제 머리에 이제 두피에 이제 열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상해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맨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 돌덩이로 이제 머리를 그렇죠. 찍어 내렸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 상해죄인데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적용되는 법조도 사실은 이게 고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더 조사한 결과 지금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어떠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인미수죄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을 땐 살인미수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지금 상황과 그때를 비교한다면 뭐 흉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까? 네, 뭐 흉기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이 네. 가격한 범위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있는 그 동맥 부분에 굉장히 이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흉기 자체도 돌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뭐 등산용 칼을 갈아서 이 뭔가 되게 치명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같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사실은 굉장히 명백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실은 특수상해죄 적용이 네. 오히려 좀 가능성은 높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좀 가능성 좀 더 열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습격범이 미성년자라는 얘기 저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중학생이라고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뭐 형사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이 피의자가 자신은 15살이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15살이라는 건 만 15살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15살인지라고 해서 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찰 조사 결과 촉법 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만 14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소년법에 적용을 받으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이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징역형을 선고를 할 때도 뭐 장기, 단기라고 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다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이죠. 친구에게 절교를 당하게 됐고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된 건데요. 어느 정도 선고됐습니까? 네, 뭐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지난해 7월에 이제 뭐 자신과 이제 절교를 선언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목을 졸라서 이제 숨지게 했던 이 여고생에 대해서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이 여고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소년법에는 이 징역형을 선고를 할 때는 장기와 단기
단기를 나누어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형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전의 정이 있으면 단기에서 끝낼 수도 있도록 해서 좀 약간 넓혀두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번 선고형은 좀 이례적인 게 검찰이 구형한 것과 형이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에서 뭔가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은 그것보다 조금 낮잖아요. 낮죠. 예. 그럼에도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는 법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양형을 결정한 때 크게 네.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범죄 자체, 범죄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범죄 수단이 어땠는지 이런 범죄 자체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행 후에 이제 피고인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 자체를 봤을 때 범행 동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뭐 어떠한 참작할 사유가 없어요. 그냥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절교 선언을 했다라고 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어떤 일말의 이제 참작 동기가 아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크게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살해 후에 피해자인 척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피해자의 이 전화기를 버리기도 하고 뭐 아이패드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지능적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수를 하긴 했는데요. 자수를 하면서도 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법정 지금 사실 그 소년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가 15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검찰이 이 여고생에 대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뭐 보호관찰 이런 명령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재판부에서 기각이 됐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거는 어떤 사유였습니까? 네, 위치 추적 장치와 이제 보호 관찰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범의 우려가 높을 때 이 형과 선고하는 형과 별도로 이제 부과하는 형인데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니까 미성년자고요. 그래서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범죄 습성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재범의 우려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15년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위치 추적이라든지 보호 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사회에 적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좀 이렇게 유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네요. 지금까지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